가끔은 우리 인생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평범한 장면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퍼즐이 또각또각 맞아떨어지면서 그게 모두 복선이었구나 싶어지고 전혀 다른 스토리가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영화 한 편을 찍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꽤나 다이나믹한 체험이 될 테니 잘 들어주세요.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가 4살이 되던 해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진 속에 남아있는 모습이나 어른들이 들려준 조각난 이야기들로만 엄마를 어렴풋하게 떠올릴 뿐이었죠. 가끔은 그런 제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엄마 품이나 목소리를 또렷하게 기억한다는데 저는 아무리 머리를 짚어내려가도 제 기억 안에는 텅 빈 자리만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혼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3남매를 키우셨어요. 태권도 관장답게 아버지는 엄격했어요. 밖에서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으려 하고 우리에게도 항상 단단한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3남매를 지키고 싶어 하는 따뜻함이 늘 함께 있었죠. 엄마 없이 자란다는 이유로 버릇없다는 말 듣게 하지 않으려고, 또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말라고, 그래서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그 친구가 먼저 저를 엄마 없는 애라고 비하하고 무식한 년이라며 놀려댔기 때문이었죠. 그 말이 제 심장을 콕 찌르듯 박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고 둘 다 엎어지고 밀치고 난리가 났어요. 학교로 부모님이 불려갔을 때 아버지는 사정을 듣지도 않고 저를 엄하게 혼내셨어요. 제가 다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어허,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뭐가 됐든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저는 억울하다고요. 지금 사과해라 당장. 죄송합니다. 애비가 못난 탓입니다. 저는 결국 터져버린 눈물 때문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억지로 고개를 숙였어요.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고 억울함 때문에 숨까지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지는 도장 한쪽에 저를 앉혀놓고 고요 속에서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여셨어요. 네가 억울한 거 안다. 그 아이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알고. 근데 왜 저만 혼내신 거예요? 왜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신 거예요? 운동하는 애가 싸웠다고 하면 사람들은 사정을 안 본다. 그냥 네가 주먹 쐈다고만 생각하지. 그건 앞으로 운동인으로 살아간다면 평생 명심해야 돼. 그럼 저더러 참고만 살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쁜 애들을 참고 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네가 더 크게 다칠까 봐 그랬다. 다른 애보다 네가 더 많은 눈이 쏠린다는 걸 알아둬라. 그날 저는 오빠들 몰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 아버지와 값비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방식이었어요. 혼낼 땐 누구보다 냉정하지만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면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 차갑게 혼내놓고는 또 아이스크림으로 제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게 단단함도 따뜻함도 함께 배우며 자랐어요. 사실 두 오빠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운동을 해도 소질이 없었거든요. 대신 공부머리가 엄청 밝았죠. 시험만 보면 늘 상위권이고 책상 앞에만 앉으면 둘 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아버지도 그런 오빠들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공부 쪽으로 키우셨어요. 반면 저는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체력도 좋고 운동도 잘했고 매트 위에서 구르고 뛰는 게 밥 먹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어요. 동네 남자애들보다 달리기도 빨랐고 유연성 테스트하면 늘 만점을 받았고 중학교 때는 태권도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했고 대학에서도 스포츠 관련 학과에 들어갔어요.
이후엔 도장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도 일하고 트레이너로도 일하다가 아는 선배의 소개도 있었고 제안의 욕망도 있었고 해서 결국 스턴트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됐어요. 스턴트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훨씬 더 체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자 스턴트 배우 자체가 많지 않아서 여자 배우의 대역을 남성 스턴트 배우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걸 볼 때마다 제 안에 묘하게 불타오르는 게 있었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런 열정이 불탔죠. 강도가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장면이 있으면 늘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런 장면을 해낼 때마다 제가 더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카데미를 수료한 뒤에는 크고 작은 작품에 참여했어요. 자동차에 치이고 계단을 굴러내려가고 골목에서 맞고 쓰러지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구르고 부딪히며 촬영을 했어요. 한 번은 혹한기 눈밭에서 굴러야 하는 촬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젖고 얼고 떨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나는 진짜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확신했죠. 그리고 남편을 만난 것도 그 시기였어요. 촬영장에서였어요. 남편은 조명 감독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빗속을 달리는 장면을 찍다가 크게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이 제일 먼저 달려와 저를 일으켰어요. 괜찮아요. 저 스턴트잖아요. 스턴트는 사람 아닙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습관이죠. 그러지 말고 팔 좀 봐요. 저 진짜 멀쩡한데. 이것 봐요. 지금 팔이 이렇게 엉망인데. 기다려봐요. 지혈해 줄게요. 그 순간 빛 때문에 흐릿해진 조명 뒤에서 남편 얼굴이 하얗게 빛나 보였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보통 스태프들은 다들 주연 배우 신경 쓰느라 정신없는 법인데 남편이 저를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챙겨주는 모습이 제 마음을 단숨에 흔들어 버렸어요. 그 후로 작품 하나를 더 같이 하며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스턴트 일을 했고 남편은 조명 감독 일을 이어갔어요. 각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서로를 걱정하고 도우며 험한 영화계 속을 함께 버텼어요. 저는 업계에서 커리어를 꾸준히 다져갔어요. 작은 작품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며 이름을 조금씩 알리던 시기였고 그러던 어느 날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여자 배우 A의 대역 제안이 들어왔어요. 꽤 기대작으로 입소문이 난 작품이라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작품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찜찜한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 배우가 요즘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오만하고 싸가지 없기로 업계에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처음엔 요즘 인터넷에서 말 많은 연예인들처럼 괜히 과장된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이라는 게 늘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첫 리허설 현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소문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깨달았어요. 매트 위에 서서 몸을 풀고 있는데 저 멀리서 A가 걸어오더니 제 위아래를 훑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림. 어이, 이리 좀 와봐. 이리 오라고. 저요? 여기 너 말고 또 있니? 둔하게 생겨가지고 말도 못 알아먹고 있네. 참, 답답하게 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여기 얼른.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에다가 어이 여기저기라니 짐짝 부르듯 하대하는 그 말투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처음이니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A는 제 팔을 잡아 돌리면서 이리저리 제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몸이 둔하니? 여자가 근육 좀 빼. 화면에 잡히면 네가 나인 줄 알 텐데 그럼 내가 화면에서 부하게 보일 거 아니야. 저는 기본적으로 동작 수행 때문에 이 정도 근육은. 그러니까 빼라고.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대역이 튀면 안 되지. 대역이 뭐 하는 역할인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 너는. 그럼 나를 위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A는 제 팔뚝 근육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 가리키며 비웃듯 조롱까지 했죠. 마치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촬영용 소품인 것처럼요. 감독이 옆에서 당황해 중재하듯 끼어들었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대학부는 실질 동작 위주로 들어오시는 거고 배우님은 클로즈업 중심이라서 크게 화면 비중이 겹치지 않아요. 감독님,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전체 실루엣이 나오는데 이렇게 둔한 몸이 나오면 내가 안 찍는 게 너무 티가 날 거 아니야. 튀면 안 된다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기가 찬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말 그대로 저를 사람으로 보질 않는 태도였거든요. 촬영이 진행될수록 A의 갑질은 더 심해졌어요. 본인이 액션 잘하는 이미지로 대중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건지 이 장면은 제가 직접 해볼게요. 라고 나서는 일이 잦았어요. 문제는 그 장면들이 기본 난이도가 높은 데다가 위험성까지 큰 동작들이라 아무 준비 없이 덤벼들기엔 무리가 많은 것들이었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다들 말렸지만 A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돌연 본인이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그 위험한 장면을 제가 그대로 떠안아야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소화하면 뒤에서는 또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더 멋있는 앵글 안 돼요? 저건 좀 밋밋하잖아요. 각도가 안전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스턴트가 안전만 찾으면 뭘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직업의식이 없어요? 스턴트를 하면서 거친 사람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렇게까지 무례한 배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배우들도 다 스턴트 배우를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작품이 공개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A가 언론 인터뷰에서 액션은 대부분 제가 직접 했어요. 대역은 거의 안 썼지요. 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자신이 액션 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언론도 그걸 그대로 받았으며 A, 대역 없이 액션 소화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도배했고요. 그런데 때마침 제가 그 시기에 스턴트 직업 다큐멘터리에 잠시 출연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작품의 액션을 설명하며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연히도 그 동작이 A가 했다고 주장한 장면과 거의 동일한 동작이었어요. 작품 제목도 말하지 않았고 A의 대역이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업계 사람들 눈에는 금방 보였죠. 아, 역시 그 액션은 대역이었구나. 이런 말들이 곧바로 커뮤니티와 스태프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A가 소속사를 통해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거라며 협박을 해오는 거예요. 거기다 주변 스태프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자기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몰리니까 저를 희생양 삼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 괜찮을까요? 괜히 제 책임처럼 되는 건 아닌지. 인마, 너 잘못한 거 없어. 떳떳하게 있어도 돼. 근데 계속 전화하고 협박조 문자가 와서요. 겁먹지 마. 저쪽이 더 불안하니까 괜히 그러는 거야. 이미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커버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팀장님은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저는 이미 밤마다 잠이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었어요. 촬영장에서의 모욕감, 작품 공개 후의 황당함, 그리고 뒤늦게 쏟아지는 협박까지 제 커리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고 저는 매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지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다음으로 들어간 작품은 저예산 독립 영화였어요. 규모는 작아도 시나리오 완성도가 높다는 소문이 있었고 액션신도 꽤 야심적이라 몸은 고되겠지만 분명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저예산 현장은 대형 상업 작품과는 또 다른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와 팀워크가 있다는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편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일할 수 있겠지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 참여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첫 주 촬영 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감독의 성질이 너무 더러웠어요. 스태프들을 마치 군대 신병 부리듯 몰아붙이고 다들 기가 죽어 눈치를 보면서 일해야 하는 분위기가 하루 만에 잡혀버렸어요. 저 예산일수록 서로 돕고 맞춰가야 하는데 그 반대였던 거죠. 감독은 조금만 신이 길어지면 목소리를 높였고 조연출들은 촬영 일정에 쫓겨 조급해져 있었고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압박 속에 떠밀려 가는 현장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래된 건물에서 주인공과 범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시퀀스를 찍게 됐어요. 저는 범인 스턴트 대역이었고 철제 난간에서 뒤로 떨어지는 장면을 맡았죠. 원래 이런 장면은 안전 매트와 와이어를 함께 사용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인데 이 작품은 저예산이다 보니 장비도 구형이고 심지어 매트 상태도 낡아 탄력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하필 그날 우리 스턴트 팀장님까지 다른 팀 지원 때문에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액션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저 혼자뿐이었고 무술팀도 인원 한 명뿐이라 사실상 혼자 스턴트 팀을 대표하는 꼴이 된 거예요. 보통 무술 감독이나 팀장이 없으면 위험성 높은 장면은 아예 촬영을 미루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인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였어요. 리허설을 하면서 저는 난간의 높이가 미묘하게 불안정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래된 건물 특유의 철제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난간은 손으로 살짝만 흔들어도 덜컹하고 울림이 돌아왔어요. 저기 바닥 철판이 좀 불안정한데요. 난간도 그렇고요. 근데 감독님이 빨리 찍어야 한다고 아마 그냥 갈 것 같은데요. 현장은 이미 예산 때문에 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꽉 차 있었어요. 누구 하나 위험성에 대해 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감독은 급하게 화면을 확인하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빨리 이 컷 따고 다음 씬 가죠.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했지만 촬영을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첫 테이크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난간을 잡고 뒤로 떨어지는 순간 바닥이 살짝 젖어 있던 탓인지 제 발이 옆으로 스르륵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한 낙하 각도보다 훨씬 틀어진 방향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철판과 매트가 어설프게 겹쳐 있는 지점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전기가 온몸을 타고 번지는 것처럼 통증이 퍼져나갔고 호흡까지 멎을 만큼 아팠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움켜쥐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스태프들은 모두 주연 배우에게 몰려갔어요. 배우님 괜찮으세요? 손목 괜찮아요? 발목 삐신 거 아니죠? 그들의 시야 안에 저는 없었어요. 제가 코앞에서 다리를 부여잡고 있어도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큰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절 담당해 줄 사람이 있는데 작은 현장이라 아무도 절 신경 쓰질 않았죠. 만약 팀장님이 있었으면 바로 뛰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부터 데려갔을 텐데 하필 그날만 팀장님이 없었기도 했고요. 저는 완전히 방치된 채 몇 분 동안 바닥에 앉아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무술팀 막내가 제 상태를 보고 다급하게 감독에게 달려갔어요. 감독님, 지금 스턴트분 상태 심각해요. 촬영 중단해야 해요. 빨리 병원 보내야 해요. 그제야 다들 절 살피러 왔고 저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 짧은 차 안에서 제 온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통증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뒤로 밀린 존재인가 하는 그 서러움이 너무 크게 치밀어 올라서였죠.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촬영하고 난 뒤 의사는 무릎 골절의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사실 무릎은 예전부터 안 좋았거든요. 이미 골절된 적이 있었다 보니 타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단순 골절이 아니라 관절면까지 손상이 갔고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재활 기간도 길 것이고 재활을 한다 해도 큰 움직임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스턴트 배우에게 무릎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부러져 버린 거니까요. 남편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당시 남편은 해외 촬영 중이었거든요. 클라이막스 씬이 이어져 매일 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금 다쳤는데 괜찮아. 그냥 쉬면 돼.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내가 귀국할까? 진짜 괜찮아. 당신 일 잘 마치고 와. 남편에게는 괜찮은 척 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꺾여버린 것 같았어요. 다리만 다친 게 아니라 정신까지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이런저런 충격이 겹치면서
당분간 재활에만 집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현장에 대한 두려움,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모르는 그 외로움, 스스로에게 찾아든 한계감까지 모든 걸 지나려면 잠시 멈춰야 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해외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수술을 마치고 재활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수술 부위가 둔하게 욱신거렸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달아주고 재활 운동도 옆에서 도와주고 병원도 빠짐없이 데려다주며 최선을 다해 제 곁을 지켜줬어요. 겉보기엔 너무 완벽했고 든든했죠. 하지만 문제는 제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스멀스멀 생기고 있었어요.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스턴트 일을 당분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머릿속을 계속 무겁게 누르고 있었고 언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아주 바빴어요. 새 촬영 미팅을 하루에 몇 번씩 잡고 스태프들이랑 자주 만나고 퇴근 후에도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원래 남편이 현장에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조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건 잘 알지만 저는 다리를 절뚝이며 집 안을 겨우 돌아다니고 있는데 남편은 힘차게 세상 밖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마치 저만 멈춰있고 세상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졌고요. 남편도 이런 제 아픔에 조금씩 지쳐만 갔는지 바쁘다는 핑계를 앞세워 밖으로만 나돌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늦게 끝났다, 회식이 길어졌다, 조명 테스트가 늦게까지 이어졌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집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날보다 각자 따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더 많아졌고 사이가 서서히 소원해졌죠. 또 시작이다. 집 들어올 때마다 이러고 죽상하고 있으니까 나도 숨 막힌다고. 나도 일하고 온 사람이야. 죽상? 나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어. 이 상황에 내가 그럼 너 비유 맞춰 생글생글 웃기까지 해야 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징징거리는 걸 나더러 받아달라는 거야? 내가 네 남편이지 애비냐?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저는 혼자 집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대신 피곤하다며 절 징징거리는 사람 취급했어요. 서로의 상처에 닿기보다는 각자 자기 피곤함만 꺼내놓는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둘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벌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재활이 거의 끝나가던 무렵이라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던 때였어요. 날이 꽤 더워서 집 근처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 하나 사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페 자동문 앞까지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저 안쪽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었어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상체를 약간 숙인 채 화면을 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현장에서 저도 두어 번 본 적 있는 스태프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예전에 일도 정말 꼼꼼하고 센스 있게 하고 말도 잘 통한다고 칭찬했던 바로 그 여자 스태프였어요. 근데 어째 단순 동료라기엔 감이 이상했어요. 보통 동료나 친구 사이면 당연히 마주보고 앉지 않나요? 그런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연인끼리나 할 법한 자세로 어깨를 살짝 기댄 듯 다정하게 앉아서는 둘이 나란히 남편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끔 동시에 고개를 기울이며 뭔가를 확대해보고 이어폰 한쪽을 나눠 낀 것처럼 가까이 붙어 깔깔 웃기도 했어요. 저는 그대로 멈춰서서 안쪽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제가 바로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둘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듯 웃고 떠들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울리는데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내 쪽은 보지도 못한 채 자기들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그 둘을 보면서 어쩐지 가슴이 텅 비는 것처럼 서늘해졌어요. 일 얘기겠지. 설마 별일 있겠어? 머릿속으로 그렇게 수십 번을 중얼거리면서도 둘의 자세와 분위기 전체가 너무 이상했고 너무 다정해 보여 자꾸 의심이 커졌어요. 의자가 부족해서 나란히 앉은 것도 아니고 화면을 같이 볼 이유가 그렇게까지 붙을 만큼은 아닌데 굳이 저렇게까지 가까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결국 음료도 사지 못하고 몸을 돌려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들, 요즘 부쩍 늦어지는 귀가 시간, 집에 오면 휴대폰을 더 꼭 쥐고 있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한 장면으로 묶이기 시작했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저는 남편을 집중해 보기 시작했어요. 작정하고 살피기 시작하자 의심스러운 장면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재활 운동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난 너무 좋지. 황홀하지 황홀해. 아이 그럼 나 복 받은 남자인 거 인정. 하하 그래 인정한다니까. 그래 또 한번 날 잡자고. 상대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분명 웃으면서 다정하게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자 순간 남편이 눈을 번쩍 뜨며 허둥대기 시작하더니 통화를 급하게 마무리했어요.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끊어? 아, 별 얘기 아니야. 제작사랑 일정 조율하는 거였어. 아, 난 찌뿌둥해서 운동이나 하고 와야겠다. 나 나갔다 올게.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당황한 기색이 남편 얼굴에 역력했어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죠.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알았어요. 병원도 데려다주고 재활 운동도 같이 해주고 집안일도 나름대로 나눠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 생겨났어요. 진짜 마음이 여기 있는지 몸만 여기 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뚜렷한 불륜의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저도 재활 막바지에 들어서며 다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쫓아다니는 대신 제 앞날을 조금이라도 제 손으로 다시 잡아보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스턴트를 하다 다친 사람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이 사실상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치면 치료받을 때도 쉴 공간도 제대로 된 재활 시스템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병원에 가면 직업적 특성이 잘 이해받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매뉴얼대로 당분간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무리하지 말라는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현장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복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촬영 현장에서는 다음 작품 스케줄이 우선이라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그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왔고 결국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점점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에 우리 업계에 우리끼리 몸기댈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자라는 거였죠. 저는 스턴트 배우들이 다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위한 매트 같은 곳, 진짜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스턴트를 하다 다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단순히 근육을 풀고 재활 운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다음 작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 있는 공간. 저는 머릿속으로만 수없이 맴돌던 그 생각을 이번 기회에 현실로 꺼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몸도 아직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까 더 간절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내가 누구보다 경험했으니까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던 거고. 사업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평생 운동만 한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누구는 뭐 처음부터 다 잘해서 시작하나? 여기저기 조언도 많이 구하고 전문가도 섭외할 거야. 나 혼자만 할 것도 아니고.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좀 차려. 듣기엔 좋아 보이지? 근데 그런 거 하다가 망하면 이혼이야 진짜. 남편은 제 얘기를 헛바람 취급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오기가 더 생겼어요. 마치 넌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정이 불타더라고요. 내가 꼭 성공시켜서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마 하는 마음이 생겼죠. 준비와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업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선배 스턴트맨들, 무술 감독들, 촬영 감독들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만나러 다녔어요. 재활병원에서 소개받은 의사와 물리치료사, 트레이너들도 찾아갔어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알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선배들은 각자 자기 경험에서 나왔던 부상 리스트를 정리해줬어요. 어느 동작에서 어떤 근육과 관절이 가장 많이 다치는지, 촬영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 운동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위험 신호가 보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현장감 있는 내용을 잔뜩 알려줬어요. 그 덕분에 제가 만들고 싶은 곳이 그저 멋있는 재활센터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윤곽이 점점 잡혀갔어요. 문제는 돈과 공간이었어요. 생각만으로는 얼마든지 화려해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 센터 하나 세우려면 월세, 장비, 인건비, 초기 홍보비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 일부와 몇 년간 쌓인 출연료 중 손도 안 대고 놔뒀던 비상금을 꺼냈어요. 그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출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센터 설립에는 모자랐어요. 바로 그때 나서준 게 동료들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조금씩 모은 거야. 시작하는데 보탬 삼아. 선배, 아니 이렇게까지. 자식, 감동 먹었구만. 우리를 위한 센터를 만드는 거면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지. 업계 사람들 다 같이 살아보자고 모은 거야. 네가 앞장서는 거니까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센터 잘 만들어서 업계 보탬이 되면 된다. 그거면 은혜 갚는 거야. 제가 있는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배우들과 여러 스태프들까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줬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먹거리는 걸 겨우 참았어요. 이렇게까지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망하면 이혼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반대했던 일인데 정작 같은 위험을 겪어온 사람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제 어깨를 떠밀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의 반대와 온갖 걱정 어린 말들, 아직 다 낫지 않은 무릎의 통증까지 끌어안은 채 스턴트를 하다 다친 사람들이 다시 몸을 추스르고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세우게 되었어요. 센터가 공식적으로 오픈하자마자 스턴트 업계 안팎에서 반응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을 곳이 없었던 스턴트 배우들이 단톡방, 커뮤니티,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 드디어 업계에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를 쏟아냈어요. 오픈 첫날부터 누군가는 재활실 사진을 찍어 올리며 이제 우리도 갈 때 생겼다. 다치면 여기부터 가자 같은 글을 남겼고 액션 촬영에 오래 몸담았던 몇몇 감독들과 무술 팀장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액션 촬영 현장이 훨씬 안전해졌을 거다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오픈 일주일 만에 예약이 꽉 찼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OTT 작품 스턴트 팀이 단체로 방문해서 우리 팀 재활과 워밍업 프로그램을 통째로 맡기고 싶다고 연락해 오기도 했어요. 업계에서 센터를 바라보는 신뢰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고 저는 감사하면서도 조금은 겁이 났어요. 이렇게 빨리 커도 되나? 싶은 마음과 그래도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센터의 실제 운영 실무는 제가 존경하던 스턴트 배우 선배 2명이 전담해줬어요. 두 선배는 예약 시스템과 프로그램 시간표, 장비 점검, 회원 관리까지 맡아주며 센터의 핵심 역할을 해줬어요. 현장에서만 봐도 든든한 선배들이었는데 운영까지 맡기니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빈틈없이 돌아갔어요. 선배님들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예약 관리에 프로그램 짜는 것까지. 야, 우리가 이 나이에 뭐 또 몸 던지고 굴러야 하냐? 이젠 머리로 일 좀 해야지. 그럼 우리가 몸만 쓰고 살아서 그렇지 또 머리도 나쁘지 않다 너. 아유, 알죠. 업계에서 오래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 덕분에 두 선배가 짠 운영 구조는 실제 현장의 요구와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예약 시간은 촬영 스케줄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되고 밤샘 촬영을 마치고 새벽에 들르는 스턴트 팀을 위해 조용히 쉴 수 있는 룸도 따로 준비해 두었어요.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 곳이라는 게 느껴지는 시스템이었죠. 센터 설립 전에는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남편도 센터가 성황리에 영업하기 시작하자 입장을 바꿔 저를 적극 응원하며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촬영이 없는 날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센터에 들러 서류 정리, 시설 점검, 예약 관리 같은 부분을 틈틈이 도와줬고 고장난 듯한 조명이나 콘센트, 깨진 몰딩 같은 것도 알아서 척척 손봤죠.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 좀 이상한 소문도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94일생한 와이프 잘 만나서 아주 띵가띵가 논다더라. 조명 감독하다가 센터 사장 남편으로 직업 바꾸는 거 아냐? 같은 농담 섞인 말들이 떠올랐죠. 그래도 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사실 제가 스턴트 배우로는 복귀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됐거든요. 다시 걷고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난이도 높은 스턴트, 특히 점프나 충돌, 고강도 낙하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무릎이 한 번 부러진 사람과 한 번도 안 다친 사람은 달라요. 무조건 안 된다고는 못하지만 다시 큰 부상이 오면 그땐 선택지가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는 있었지만 스턴트 배우를 하며 온몸으로 느꼈던 그 열망, 촬영을 마치고 온몸이 욱신거리는데도 나 진짜 살아있다 느끼던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무릎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니 섣부른 열정만으로 덤빌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대신 현장 스턴트에 바로 투입되기보다는 동선 체크날 팀 지원 같은 현장 지원 업무는 가끔 거들 수 있었어요. 위험한 동작을 직접 던지지는 않지만 리허설 동선을 체크하고 안전 매트 위치를 조정하고 와이어 각도를 보완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스턴트 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는 여자 후배가 어느 날 연락을 했어요. 저와 예전에 같이 구르던 후배였어요. 선배, 해외 촬영 현장 지원 도와줄 수 있어요? 사전 출발팀에 자리 하나 났는데 언니가 해주면 든든할 것 같아서요. 해외 촬영? 네, 로케이션이 좀 험해서 동선 체크 확실히 해야 하거든요. 와이어 포인트도 봐야 하고 언니가 와주면 진짜 나 숨 좀 쉬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지. 나야 감사하지. 가야지. 저는 그 부탁을 받고 너무 좋다고 간다고 바로 대답했어요. 해외 촬영 사전 출발팀에 포함돼 먼저 현지에 가서 로케이션과 리허설 동선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고 현장의 공기를 그대로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고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회의를 하고 슬슬 탑승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공항 전광판에 빨간 글씨로 결항 표시가 주르륵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태풍 진로가 갑작스럽게 바뀐 거였어요. 저희가 가야 하는 촬영지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고 현장 세팅이 전부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뭐야? 우리 편도 결항이네. 언니 잠깐만요. 저 제작사랑 통화 좀. 얼른 알아봐. 상황은 여의치 않았고
결국 촬영 일정은 연기되었어요. 결국 전체 스태프의 출국이 연기되면서 저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남편이 혹시 자고 있을까 걱정도 돼서 일단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돌아와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적막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어두운 거실에 캐리어 바퀴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자나보다 생각하며 조용히 불을 켜려는데 안방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급하면서도 이상하게 들뜬 톤이었어요. 우리 집 옆편에 내일 온다니까. 천천히 해. 아유, 숨 넘어갈라. 이 늦은 시간에 제가 없는 안방에서 그런 은밀한 대화를 나눌 상대가 대체 누군지 생각하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을 괴롭히던 그 스태프와의 카페 장면, 남편이 급히 끊던 수상한 전화, 이유 없이 늘어난 미팅, 밤마다 늦어지는 귀가. 그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며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까? 같은 말도 안 되는 자기 위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그냥 지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길게 한번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충격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하듯 속으로 되뇌고 나서 안방 문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조심스레 방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안방 한가운데 남편을 포함해 총 6명이 있었어요. 제가 불륜을 의심했던 바로 그 여자 스태프도 있었고 촬영장에서 가끔 얼굴을 봤던 스태프들까지 남편이 그 인간들과 단체로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카드와 패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 한쪽에는 빈 병과 안주 접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조명도 희미하게만 켜놓아서 거의 좁은 방을 하우스처럼 이용하는 불법 게임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야, 불 꺼. 어머, 언니, 아니 그게 야, 정리해. 더 충격적인 건 단순 둘만의 불륜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 스태프 손을 잡고 끌어안고 있던 모습 자체도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주변 스태프들 모습 역시 충격적이었죠. 게다가 환기가 전혀 되지 않은 방안 공기에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 향수 냄새와 더불어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땀과 열기, 그리고 그 이상한 냄새가 뒤엉켜서 코를 스치는 순간 저는 굳이 단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상황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도박만 한 게 아니구나. 이게 무슨 얘긴지는 성인이라면 다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추잡스러운 얘기라 하나하나 나열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저와 꽤 친하다고 생각했던 남자 스태프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놈이 알리바이 노릇을 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마다 오늘 형이랑 술 마셨어. 형이 현장에서 좀 깨져서 내가 위로해줬어 하며 저를 안심시켜주던 그게 사실은 저를 속이던 거였던 거죠. 남편 놈이 제가 몸가라 일하며 버는 돈으로 이런 경악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진짜 딱 기가 차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죠. 저는 잠깐 얼어붙어 있다가 곧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변명으로 도배될 게 뻔했고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워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우선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어요. 증거 확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사진과 동영상을 계속 찍었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제 쪽으로 다가오며 손을 뻗었고 남자 스태프 몇이 동시에 벌떼처럼 달려들며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건들지 마. 지금 이거 다 증거야. 야, 그만 찍어. 당장 휴대폰 내놔. 뭐 하고 있어? 빨리 빼서. 휴대폰 내놓으라고 했어.
하지만 제가 아무리 다친 적이 있어도 저는 스턴트 배우예요. 액션 찍을 때도 남자 몇 명 상대해도 거뜬했는데 그런 일반인들쯤이야 가뿐했어요. 더구나 다들 거나하게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중심을 잡는 건 제 직업이었고 손을 뻗어오는 방향, 힘이 들어오는 각도만 봐도 다음 동작이 눈에 보였어요. 저는 팔을 뻗어 제 쪽으로 잡아당기던 남편의 손목을 틀어내고 앞으로 덤벼들던 남자 스태프의 어깨를 살짝 젖혀서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기묘한 꼴의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제 휴대폰을 잡겠다고 달려들다가 오히려 제가 팔꿈치와 어깨만으로 움직임을 막아서는 모습이었죠. 그놈들이 휴대폰 뺏기에 실패하고 허겁지겁 뒤늦게 옷을 집어입으며 도망가려고 하길래 저는 문 앞을 단단한 봉으로 막아두고 도망 못 가게 막아뒀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기 불법 도박이랑 그 밖에도 수상한 정황이 있어요. 주소는 지금 현장에 계신가요? 네, 도망 못 가게 막아둘 거예요. 안방 안에서 욕설과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여 튀어나왔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둔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마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집 앞 골목까지 파랗고 빨간 불빛이 번져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쯤 저는 봉을 천천히 치우고 안방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경찰이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이 한 번에 다 읽혔어요. 이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 폐쇄된 공간에서 아무리 증거를 치우려고 해봤자 증거는 치워질 수가 없었죠. 그 안에는 도박의 증거들뿐만 아니라 단체로 아주 더러운 짓거리들을 했던 온갖 증거물들이 쏟아졌고 결국 전부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현금 점수판뿐 아니라 방구석과 서랍, 침대 아래에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물건들이 하나둘 더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중엔 누가 봐도 일반적인 파티용품이 아닌 것들이 있었고 술기운으로 붉어진 그들의 얼굴과 흐트러진 복장, 방 전체에 흐르는 기묘한 분위기까지 단순 도박이 아니라는 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경찰은 처음엔 단순 도박으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어요. 하지만 책상 위와 서랍에서 발견된 여러 소지품과 잔여 물질 그리고 추후 분석 결과가 더해지면서 수사는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과 스태프들은 처음엔 그냥 술 마시며 카드 게임한 것뿐이라고 잡아떼려 했지만 방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휴대폰 메시지 내역 그리고 이들이 나눈 단체 대화방 기록까지 확보되면서 사건은 완전히 꼴이 달라졌어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하나씩 퍼즐을 맞추자 더러운 진실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오래 반복해온 짓거리였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힌 메시지들, 오늘은 누구 오냐? 지난번 그것도 가져와라. 이번엔 판 좀 키워보자 같은 문장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했고 심지어 촬영 스케줄과 겹치는 기록까지 나오면서 이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얼마나 오래 이런 짓을 해왔는지가 드러났어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역겨웠죠. 제가 제출한 영상과 경찰이 확보한 자료들이 모두 증거로 묶이자 최종적으로 6명 전원에게 혐의가 적용됐고 조사 기간 동안 업계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버렸어요. 처음에는 단체 불법 도박으로 잡혀갔다더라 정도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업계는 생각보다 좁고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새어나가요. 며칠 지나지 않아 말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퍼졌어요. 그 집에서 상상도 못할 짓거리들이 있었다더라. 촬영 끝나고 어울린다더니 사실은 집에서 난리였대. 영화판에 있더니 아주 지들이 영화를 찍었네. 아우 더러워. 그것도 다 단체 매장이겠지? 저 정도면 다들 전부 커리어 끝난 거지 뭐. 더군다나 연행 당시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몇몇 이웃에게 그대로 목격되면서 루머는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업계 쪽 반응은 차가웠어요. 저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우리 팀 전체 이미지가 망가진다며 즉시 블랙리스트 처리했고 당연히 모두 예정돼 있던 작품에서 전부 잘려나갔어요. 남편은 조명 감독으로서 마지막 남아있던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됐고
6명 전부 몇 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어느 팀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고 다시 발 디딜 곳은 없었죠. 당연히 이혼도 진행했어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센터, 지분 정리 전부 한꺼번에 처리할 생각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센터 명의 역시 애초부터 전부 제 앞으로 해놨고 그쪽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저는 남편이 하우스처럼 이용한 이 집을 정리하고 싶었고 이혼 소장에는 남편의 상습 도박, 불륜, 가정방치, 제 명의의 재산을 도박판 유지에 사용한 정황까지 모두 적어 넣었어요. 공모자 남자들의 이름도 참고인 및 공동 책임자로 빠짐없이 남겨두었어요. 나만 알고 끝내기엔 너무 더럽고 너무 위험한 인간들이었거든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처음엔 어떻게든 매달려 보려고 했어요. 경찰 수사와 업계의 매장, 재정적인 압박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그제야 현실이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나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당신 노예가 될게. 청소? 빨래? 집안일? 다 할게. 아니 그것도 부족하면 나 당신 개처럼 살 수도 있어. 당신이 멍멍지질하면 멍멍지질 수도 있어. 산책시키라면 목줄 차고 나갈게. 밥도 개밥 그릇에 담아줘도 먹을 수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말아줘. 한 번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와, 이제 보니까 너 왜 조명 스텝이 됐니? 배우를 하지. 재능 있다, 야. 그 연기력을 왜 현장에서 안 썼어?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기가 막혀. 너 같은 새끼들은 왜 그렇게 자아가 비대하니? 무릎 좀 꿇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네 무릎이 무슨 금덩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씨알도 안 먹히는 연극 집어치우라고 쫓아버렸죠. 법원에서도 남편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했고 저는 위자료와 일부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받아냈어요. 남편은 센터나 제일에 단 한 발도 끼어들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정리됐어요. 정리하고 나니 허탈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 적이 많았어요.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까지 열심히 지켜오려고 했나 싶은 마음과 그래도 이제는 나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가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몸 갈아가며 판을 깔아준 인생을 저렇게 망쳐버린 놈에게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후련함이 컸어요. 남편과 그 옆에서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은 각자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저는 제가 만든 센터를 지키면서 다시 제 자리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촬영이 없는 날에는 거의 센터에 살다시피 했어요. 다친 무릎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크게 다쳐본 덕분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강의가 가능했어요. 부상 예방 기초 테이핑, 스턴트 하체 강화, 낙법 안전 동작, 촬영 전 워밍업 루틴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실제 액션 촬영에서 꼭 필요한 안전수칙까지 직접 강의를 맡기 시작했지요. 후배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이 된다고 덕분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할 때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전 남편의 근황은 업계 소문통을 통해 가끔씩 들려왔어요. 한때는 조명 감독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영화판에서 완전히 밀려난 뒤로는 촬영장 근처에도 발을 못 들여놓고 있다더라고요. 그나마 지인 소개로 소규모 행사장 조명 설치나 단가 낮은 대형마트, 이벤트 조명 같은 일을 전전한다는 말이 흘러왔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수준인데도 일감이 꾸준하지 않아 몇 달씩 백수로 지내는 날도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 무슨 염치로 돈 빌려달라 그러냐 진짜.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지 동료인 줄 아나 봐. 그 더러운 짓거리들을 해놓고 어디서 감히 연락이야. 야, 그냥 전화 차단해버려. 안 그러면 또 매일 밤마다 연락 올걸? 너 말고는 다 차단했어. 그러려고.
그동안 불쌍해서 좀 받아줬더니 귀여울라. 가끔 스태프들에게 연락해 하소연을 늘어놓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말도 한다는데 사람들은 다들 귀담아 듣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센터에서 바쁘게 지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지는 결심이 있어요. 이곳을 단순히 재활과 트레이닝만 제공하는 공간으로 끝내게 두고 싶지 않다는 것. 스턴트 배우들이 다치면 잠시 쉬고 치료받는 곳, 그 정도의 의미로 국한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을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 업계가 오랫동안 원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권익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친 배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다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부당한 요구나 위험한 촬영을 강요당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센터의 역할을 더 넓히기로 결심했어요. 스턴트 배우들이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문제들을 센터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제 무릎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고 몸이 전과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넓은 시야로 업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많아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후배들과 스태프들을 만나며 하루하루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줬어요. 오래 함께 일했던 선배들, 지금도 곁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이 제 옆을 지켜줬고 오히려 결혼 전보다 지금이 더 외롭지 않거든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넘어지고 다치고 흔들렸던 시간들이 모두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 그걸로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다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그 기대가 매일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이번 사건만큼 기가 막힌다 싶었던 장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분에 확실히 배운 게 있어요. 인생도 영화처럼 누구를 캐스팅하느냐에 따라 장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꾸만 이상한 장면들이 터져 나올 때 그건 어쩌면 등장인물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 바꿔야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출연진일 수 있다는 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영화가 아름다운 장면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